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평당공사비 허상, 그리고 지금도 평당공사비로 공사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 특히 재테크, 부동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두 주제가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이고, 앞으로도 설계와 공사에 관련된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본 채널에 초기에 제작된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 상가주택 등에 대한 설계와 건축을 하다 보면 다양한 건축주들과 상담을 하게 되죠. 그 가운데는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건축사나 공사업체 등을 잘 몰라 인근 부동산 사무소 등을 통해서 이런 업체를 소개받거나, 또 그런 업체들의 이야기에 따라 설계와 공사를 하려거나, 심지어는 공사업체에 공사와 함께 설계까지 건축의 모든 과정을 맡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대체로 전자의 경우에는 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아는 사람들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건축을 잘 모르는 비교적 연세가 든 분들로 예전부터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특히 이 과정에서 평당공사비로 계략적인 공사비를 정해서 공사계약을 하려는 경우까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런 내용과 특히 평당공사비 실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평당공사비의 허와 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아마도 상가주택 등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평당공사비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는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 전체적인 공사비 예산을 책정하거나 공사의 품질 등을 비교하는데 대체로 이 평당공사비를 말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평당공사비는 아주 편리하면서도 때로는 문제도 많은 용어입니다. 즉, 이 평당공사비는 설계가 완료되고 이 설계 도면에 따라 정확히 산정한 공사비 내역서로 전체 공사비를 정하고 해당 건물의 면적을 나눈 금액이, 즉 단위 면적당 공사비인 평당공사비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때 해당 건물 면적 중 어떤 면적으로 계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는 건물마다 건축허가 면적과 실제 공사 면적이 다르기 때문인데, 특히 상가주택이나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주택은 발코니 확장 면적과 다락, 캐노피 면적 등이 허가 면적에서 제외되다 보니 허가 면적과 실제 공사 면적의 차이가 많은데, 예를 들자면 대지가 7, 80평 정도의 4층 상가주택 등의 경우에는 주택 부분의 발코니 확장 면적과 다락 면적, 그리고 주차장 상부의 캐너피 면적 등을 포함하는 전체 공사 면적은 설계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 건축 허가 면적보다 무려 5 내지 70평 정도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 건축 허가 면적으로 전체 공사비를 나누느냐 또는 실제 공사 면적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평당 공사비는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전체 공사비에 어떤 항목까지 포함하느냐도 문제인데, 즉 엘리베이터나 주인세대의 싱크대, 드레스룸 등 가구 공사비, 또 에어컨 등을 포함하느냐는 등 공사 범위와 공사 계약에 따라 전체 공사비가 달라질 수도 있어서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 평당 공사비를 정했느냐가 관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평당 공사비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와 같은 평당 공사비의 문제점 외에도 애매한 평당 공사비로 공사비 예산을 책정하고 특히 이것으로 공사 계약까지 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은데, 이는 대단히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이런 평당 공사비가 공사의 범위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어렵기도 하고, 특히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의 품질과 단가 등이 정해지지 않아 공사의 수준을 판가름하는 자재비나 인건비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서 막상 공사에 들어가다 보면
해당하는 공종에 이를 때마다 건축주와 공사업체 간의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감공사에서 각종 마감재, 예를 들자면 타일이나 조명기구, 위생도기 등 모든 자재 선택에 있어서 건축주와 공사업체 간의 생각이 다를 때마다 공사업체는 비용의 추가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만약 애매한 평당 공사비로 계약하지 않고,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모든 자재마다 정확한 단가를 정한 공사 내역서로 계약을 한다면 모든 자재의 단가가 정해져 기준이 명확해져서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공사업체가 이같이 평당 공사비로 공사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은 대체로 정확한 공사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으려는 의도나 우선 평당 공사비로 공사비가 낮은 것처럼 제안을 했다가 공사를 시작만 했다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공종에 이를 때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러한 점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평당 공사비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평당 공사비가 일반화될 정도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것은 특히 주택이나 상가주택 등 소규모의 민간공사에서 소위 집장사라는 사람들이 건축을 주도하던 시절에 공사비를 책정하거나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 심지어는 이러한 평당 공사비로 공사 계약을 하고 시공까지 이루어졌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 공사가 진행되면서 건축주와 업체 간에 다툼도 많았고 부실공사 등이 횡행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건축 현장에서 이러한 관행이 계속 이어지면서 특히 과거에 건축을 하던 집장사 등이나 최근에도 건축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거나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는 원래 공사란 설계가 먼저 완성되고 건축 허가가 난 후 공사 내역서를 만들어 공사 계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잘 모르는 일반 건축주들을 대신해서 이러한 집장사들이 건축을 주도하면서 설계도 하기 전에 먼저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다 보니 간단하게 유사한 건물의 평당 공사비를 사용하게 된 데서 비롯된 것이죠. 또 이러한 경향은 지금도 공사비 내역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와 건축 허가 기간도 필요한 데다 그 설계 도면으로 물량 산출을 정확히 하고 적절한 자재와 농무비 단가를 조사해서 이를 적용하여 공사 내역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견적 작업이 만만치 않기도 하며 심지어 어떤 업체들은 설계 도면을 보고 물량 산출이나 공사비 내역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견적을 참여한다고 해서 모든 견적이 다 공사 수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러한 노력을 하지도 않은 채 공사 수주를 하려다 보니 이 평당 공사비로 적당히 견적 작업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기도 한데, 이러한 현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하는 업체의 입장도 때로는 이해가 될 때도 있기는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평당 단가, 평당 공사비가 필요한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 공사비나 평당 단가 또는 단위 면적당 각종 물량을 계산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 등에서도 실제 공사 면적과 또 같은 공사 범위로 산정한 평당 공사비나 평당 단가는 유사한 건물에 입찰 등을 할 때 견적 금액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단위 면적당 각종 물량은 예를 들어서 공사 내역서를 작성하기 위해 공사 물량을 산출할 때 공사비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콘크리트나 철근 등의 물량이 제대로 뽑혔는지 검토해 볼 때 유사한 건물의 단위 물량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 입장에서도 전체적인 사업비 예산을 책정하려고 할 때 유사한 건물의 단위 면적당 공사비인 평당 공사비를 조사하는 것은 해당 건물의 공사비 예산을 산정하려 할 때나 건축 수준을 정할 때 필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평당 공사비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 허가 면적과 실제 공사 면적 중 어느 면적으로 했는지, 또는 공사 범위나 계약 조건을 어떻게 해서 산정한 평당 공사비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공사비 예산이나 품질의 정도를 가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대체로 알아보려는 건물을 지은 건축주들에게 알아보면 입장에 따라서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 공사를 시공한 업체에 알아보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낮은 공사비로 이러한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어 다음 수주에 유리하게 생각되게 하려는 탓인지 평당 공사비를 낮게 말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고, 또 이들은 그 평당 공사비가 어떤 공사 범위나 계약 범위인지까지 말해주는 경우도 흔치 않아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평당 공사비를 조사하고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의 특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같은 면적이라도 건물의 형태, 설계 내용, 사용하는 외장재나 실내 마감재, 창호, 특히 각 층 층고의 차이 등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공사비 내역서로 공사 계약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는 평당 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공사비 예산 책정 등 그저 참고로 사용하는 데 그쳐야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공사 계약을 하는 데까지 활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즉 정확한 공사비 내역서는 설계가 완성되어 외장재, 철근 및 콘크리트 등 그 건물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물량 등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히 산출해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공사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모든 건물에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 20여 개에 달하는 공종이 필요하고, 또 각 공종마다에는 예를 들자면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경우에는 레미콘, 철근도 규격에 따라 다르죠. 다음에 거푸집 등 여러 아이템이 있어서 이 모든 아이템을 합한다면 한 건물에 수백 개의 아이템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아이템을 하나도 빠뜨림없이 산출하면 바로 공사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고, 각 아이템에 해당하는 물량을 정확히 뽑아내고 이 아이템마다 합리적인 자재비와 인건비를 적용해서 작성한 것이 그 건물의 공사비 내역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계 뒷면에 표기된 모든 아이템들을 합한다면 한 건물에 수백 개의 아이템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공사비 내역서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사를 해야지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공사 범위가 확정되고, 또 각 자재 단가나 인건비 단가 등이 명확히 정해져 이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건축주와 시공자 간에 분쟁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며, 이는 바로 추가 공사비를 방지하는 좋은 수단이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공사 계약을 변경하는 사례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평당공사비로 공사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과 평당공사비 허와실에 대해서 첫 번째로 평당공사비의 허와실, 두 번째로 평당공사비의 문제점, 세 번째로는 평당공사비를 주장하는 사람들, 네 번째로는 평당 단가나 평당공사비가 필요한 때,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공사비 내역서로 공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정한 단위 면적당 공사비인 평당 공사비는 유사한 평면과 내외부 마감재, 층고 등인 아파트와 같은 건물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여건이나 설계 내용 등 모든 조건들이 다양한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 일부 업체를 제외한 합리적으로 건축을 하려는 업체에서는 이런 평당공사비라는 용어를 극히 싫어합니다. 물론 건축을 잘 모르는 건축주 입장에서야 공사비 예산을 책정하려거나 공사 수준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 궁금한 것은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설계도 안 해보고 그냥 평당 공사비가 얼마냐라거나 어느 정도 공사비가 나오느냐라고 상담받는 것처럼 대답하기 어렵고 당황스러운 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평당 공사비는 애매하고 전혀 근거 없는 용어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평당공사비로 공사 계약까지 하는 것은 극히 경계하시고, 반드시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작성된 공사비 내역서를 바탕으로 결정된 공사비로 계약하시고, 그 공사비 내역서를 반드시 계약서에 첨부하시기 바라며, 혹시 이러한 공사비 내역서와 적정 공사비, 그리고 적정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아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래 더보기에 첨부한 당사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들을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믿고, 이런 데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이와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